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59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장루이 바로의 자서전에서 장루이 바로가 런던에 대한 추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는 장루이 바로가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 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었나, 그리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젊었을 때 자기 자신과 또 얼마나 가깝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인간미를 보여주었나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음에 대관식에서 자기가 긴 망토를 무겁게 끌고 다녀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장루이 바로도 공연 중에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망토를 무겁게 끌고 다녀야 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재치를 발휘했다고 하죠. 장루이 바로는 전체적으로 런던과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배우들에게는 몰리에르의 수전노 같은 수전노의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구두쇠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아마 거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풍모랄까, 전통적으로 이어받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배우들에게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여관마당을 연상시키는 어떤 또 그러한 독특한 분위기, 성격이 있다,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배우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배우들을 보면 그들에게서는 신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둔감해졌지만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처음에 이제 귀국했을 때는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너무 관객을 바라보면서 대사를 한다라는 인상을 가졌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의 내용은 제가 들으면서 조금 행복한 기분에 잠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언뜻 들어가지고서는 번역 투의 문제가 있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상하듯이 찬찬히 듣다 보면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마지막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지요. 영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사건이 장루이 바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1968년이었거든요. 드디어 장루이 바로가 68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는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루이 바로가 말하는 런던의 추억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정의 휴지, 런던. 나는 특히 런던을 좋아한다. 그것은 셰익스피어 때문일까? 친구들 때문일까? 우리가 언제나 가져오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런던을 좋아한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신비로운 동네, 마곡간이 있는 작은 길, 자연 상태, 그대로 호흡하는 자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정중함, 조그만 집들, 행인들의 여유, 사람들의 개에 대한 사랑,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말, 유니폼 차림의 택시, 장난감 같은 버스, 버킹엄궁 주위의 군인, 그린파크의 우리, 코벤트 가든의 향기, 소호구역, 킹스로드의 히피, 본드스트리트의 가게, 밤, 짙은 안개, 부드럽게 새어들어오는 햇살, 교회의 작은 별장, 작은 정원, 봄꽃,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 느릅나무, 떡갈나무, 플라타나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가 지면 전 시가지가 온통 연극에 눈을 뜨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기분 전환하러 갈 수 있는 극장은 없다. 런던의 연극이란 선천적인 집단 반응인 것이다. 연극은 관습에 속하는 것이며 5개 텔레비전 방송국의 채널도 연극 관객의 열성을 좀먹지 않는다. 런던의 밤이 오면 연극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영국 시대를 첨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945년 전쟁 직후 로렌스 올리비에가 코메디 프랑스즈에서 리처드 3세를 공연했다. 대성공이었다. 그는 그 작품에서 비상한 면모를 보였다. 키, 자태, 목소리, 말투, 재능, 유머 감각, 저항할 수 없는 매력, 창작에 대한 기호, 이 모든 점에서 배우의 이상형을 상징했다. 우리는 완전한 미를 보았던 것이다. 그와 우리 사이에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곧 만남이 이루어졌다. 얼마 후 우리는 런던에 가서 올드비 극장에서 그가 공연하는 헨리 4세, 오이디푸스 왕과 쉐리단의 비평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다. 거기에다 또한 길거드와 리차드슨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영국 연극의 황금기였다. 1946년 그는 파리에 왔다. 왜? 프랑스어로 공연되는 햄릿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제, 우리의 우정은 형체를 이루었다. 1948년 에딘버러에서 지드 번역의 햄릿을 공연하는 영광을 가졌다. 길 건너편에서 로렌스 올리비에의 영화 햄릿이 상영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1951년 비비안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는 그들 생애의 절정에서 매혹적인 극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것은 세인트 제임스 극장으로 그 후 실업가 그룹들의 악의에 의해 파괴되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와서 연극을 소개해달라고 우리를 초청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비비안과 로렌스는 위풍당당한 커플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런던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객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어린이같이 원칙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인간의 채취를 풍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동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기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양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첫 시즌을 기념해서 마스코트로 스투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도보 해협 저편의 우리 친구들을 찾아갔다. 세인트 제임스 극장, 팰리스 극장, 우리들의 친구 몰리와 피터 도베니의 후원으로 3번 다녀온 매혹적인 엘드위치 극장, 끝으로 라블레 공연을 위해 1969년 올드빅 극장에 갔다. 나는 게리 클럽을 좋아한다. 파리에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흔히 영국인들이 장사에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인정교환을 좋아한다. 이 왕국에서만큼 민주주의 놀이가 성공한 곳이 있을까? 한편 나의 어릿광대 넋이 젊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게 되니 자랑스럽고 감명 깊었다. 우리가 2번째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였던 것 같다. 나는 왕실 어린이 찰스와 앤을 위해 판토마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그때 아주 어렸다. 장소가 결정되었다. 여왕 사촌의 사저였다. 공연은 오후 티타임에 있었다. 마들렌 노와 피에르 베르땡이 나를 따라왔다. 베르땡은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 피아노 연주는 그가 맡았다. 어린이들을 무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유일한 권고였다. 15명쯤 되는 어린이가 왕실 어린이와 합세했다. 여왕이 2 자녀를 데리고 들어왔다. 우리는 여왕에게 소개를 받았다.
처음 몇 분 동안 매우 겁이 났다. 예쁘고 푸른 눈, 싱싱한 피부, 아름다운 등을 가진 이 젊고 매혹적인 여인이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이 아닌가. 30분쯤 지나니까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었다. 애는 장난꾸러기 같은 시선을 보내며 의자 위에 얌전하게 앉아 있었고 찰스는 어머니 다리에 파고들었다. 나는 시작했다. 말, 수영, 사냥, 낚시, 나무 위에 올라서서 과일을 따서 먹는 장면 등등을 말이다. 무슨 과일을 먹었죠? 라고 찰스 왕자가 물었다. 사과요. 물론 상상 속의 사과죠.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바나나, 배, 잘 익은 달콤한 과일을 먹었다. 앤과 찰스는 말을 타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 타는 판토마임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다. 그들의 부모도 그만큼 했을까 의심스러웠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영원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간식 시간이 되었다. 2개의 테이블이 세워졌다. 하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른들을 위해서였다. 나는 여왕 오른쪽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의례준칙이 없는 상태였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찰스가 과자를 싼 종이로 공을 만들어 꼬마 친구들에게 마구 던졌다. 온통 소란스럽고 웃음바다였다. 여왕은 찰스 조용히 해요 하고 점잖게 타일렀다. 가정생활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직업에 관한 얘기를 짓거렸다. 이 동화 같은 얘기는 어릿광대들 얘기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왕과 그의 어릿광대. 나는 왕들의 친한 친구들이었던 세익스피어의 광대들을 생각해 보았다. 여왕은 점점 소녀로 돌아갔다. 드디어 그녀의 인간미가 넘쳐 흘러나왔다. 표정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충동적인 기분을 드러냈다. 그녀는 영국 왕관의 진짜 무게를 말해주었다. 감당하기에 얼마나 무거운 왕관인가. 나는 또 얼마나 쉽사리 그 말을 믿어버렸는가. 그녀는 대관식 연습과 대관식 날의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카페트 없이 연습했었다. 대관식 날에 카페트가 털의 결을 거슬러서 깔렸다. 그녀는 옷자락을 끌고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옷자락 위를 밟고 걷고 있지 않은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승리의 전진을 계속해 나갔다. 마치 그녀가 우리 여왕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파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나. 조지 5세가 왜 언제나 연설문을 외웠는지 아세요? 안경 없이는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왕관을 쓰면 왕관이 삐뚤어져 버리고요. 라고 그녀는 내게 말해주었다. 그녀는 소녀처럼 웃었다. 그리고 단순성과 생기발랄한 쾌활성으로 우리를 매혹시켰다. 나의 존경심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거의 3시간이나 잡담하고 있었다. 우리 공연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떠날 수도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외쳤다. 오, 가서 준비해야겠네. 나도 오늘 저녁 공연이 있어요. 해군 연회를 주재한답니다. 세익스피어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 헤어졌다. 왕들과 방랑 배우들. 그 후 여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우정을 표시해 주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녀가 아멜리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모른다. 한 번은 그녀가 우리들의 앙드로마크 첫 회 공연에 참석의 영광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오레스트 역을 맡았다. 내가 무대에 등장하려는 순간 한 엑스트라가 내 케이프 자락을 밟았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나는 다시 출발했다. 그날 저녁 대사관 밤참에서 여왕은 여전히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당신에게도 나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누가 당신 옷자락을 밟고 걸어가던데요?
나는 이것을 왕실회고라고 부른다. 1957년, 1958년 시즌에 비비안 리가 내게 천사들의 결투의 연출을 부탁했다. 그 작품은 지로드의 루크레티우스를 위하여를 크리스토퍼 프라이가 번안한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극단에서 에드비주 페이에르가 해낸 역을 맡았다.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나는 영국 배우들과 가까워졌다. 나는 그들의 천성을 좋아한다. 프랑스 배우들이 무의식 중에 몰리에르의 수전노 기질이 있는 것처럼 영국 배우들은 언제나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인 숙마당을 어느 정도 연상시킨다. 비비안 리의 얼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코, 신비스러운 턱, 새콤한 과일 같은 입, 유연하고 우아한 몸매, 고양이 같은 시선, 얼마나 기가 막힌 용모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뜻이 잘 맞았던가. 단 한 가지, 그녀에게는 놀라운 점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맡은 극중 인물을 증오하면서도 그 역을 해냈다. 그때 그 역은 파울라였다. 그녀는 파울라를 공격했다. 그리고 줄기차게 그 인물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다. 그래서 나는 파울라를 변호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파울라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파울라를 증오할 이유가 모두 고갈되어 버리니까 그제야 그녀는 그 역을 맡았다. 그 역에서 그녀는 이미 고양이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었다. 표범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몇 해 후 라디오에서 그녀의 죽음을 들었을 때 나는 그녀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가 과연 사라져버릴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마들렌느와 나는 몹시 슬펐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대로 화장되었다. 그녀의 죄는 자기 집 정원에 뿌려졌다. 그 후 그 집은 팔렸다. 그녀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단지 우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생생한 추억만이 남았을 뿐이다. 1968년 4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런던에 와 있다. 다시 한번 엘드위치에서 공연을 가질 참이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조프로와드 꾸르셀 대사의 후원과 대사 부인의 다정한 보호로 격려를 받았다. 나는 척후병으로 떠났다. 옥스포드에서 강연, 프랑스 학회에서 클로델에 대한 강연. 우리는 정오의 분할과 비에두의 구름을 지나야 한다와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가져갔다. 그 시즌도 런던 관객들의 뜨거운 우정 덕분에 다시 한번 찬란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히피구역에 있는 첼시아와 드러일 레인의 아틀랩에서 밤을 즐겼다. 특히 퀸즈로드에 있는 한 놀라운 장소가 기억에 남는다. 지구 한가운데라는 장소였는데 그곳은 코벤트 가든의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더미 한가운데 있었다. 세익스피어에서, 특히 헨리 4세에서 겔스 왕자의 행동은 언제 보아도 놀라웠다. 그는 건달들과 살고 친구 펄스타프와 빈민촌 매음굴이나 드나들고 자기 국민들과 뒤섞여 말하자면 하층 계급을 통해서 국민 내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단 왕이 되자 그는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이번엔 통치자로서 위에서 자기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다. 영국인들에게는 모두 이 겔스 왕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학생 시절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빈민가를 드나들고 자유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방종에 가깝도록 젊은 혈기에 넘쳐 탈선한다. 자신의 건달기를 정화시켜버리는 것이다. 그 건달기는 펄스타프의 다정한 기질만큼 호감을 준다. 그리고 일단 성인이 되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잊고 자기 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다. 후회란 없다. 변화만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위험은 메말라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더 엄격한 교육을 감내한다. 그것은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유산으로 우리의 청춘 시절을 억압함으로써 어른이 된 후에 우리를 본능적으로 억제된 어린이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1968년 5월 11일, 우리는 우정에 흠뻑 젖어 파리로 돌아왔다. 런던에서는 공연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력을 다해 일을 해나가서 라블레의 제3판에서 끝이라는 글자를 써넣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영국과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영국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오를리에 내리자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